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공동장과 지속가능사회를 연구하는 센터의 장으로 있는 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공동자원과 공동자원 관리의 원리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이제 특히 제주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네 가지 작은 주제들과 관련된 것인데요. 첫 번째가 공동자원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동자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서 공동자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공동자원의 내용, 이 사례들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자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두 번째 주제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공동자원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들을 통해서 그 원리를 찾아본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저는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는 공정성에 관한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공동자원이라는 것이 공동자원의 정의, 그리고 공동자원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는가를 이해하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공동자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공동자원이 뭔가를 왜 살펴보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동자원을 둘러싼 논의는 사실은 이제 그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특히 상품이나 재화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시장에 의해서 거래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물건, 그리고 이제 상품으로서 팔리는 게 정당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지속돼 왔고, 그것에 이제 일환으로 공동자원이 어떤 것이 공동자원인가라는 것을 정의하게 됐습니다. 사실 현재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상품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상품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에서 학위는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대학에서 상품 사기를 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요즘에도 가끔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거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노예를 거래하는 것은 100년 이상 전에 이미 이제 금지가 된 건데, 그처럼 그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고 팔리고 거래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상품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과 관련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시장에 의해서 거래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게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상품으로 모든 것이 거래되면 효과적으로 분배가 된다, 이렇게 생산도 되고 분배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장에 의해서 상품으로 팔려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다. 팔려고 하면 잘 거래되지 않거나 공급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이제 제일 먼저 그런 논의를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여기 나와 있는
폴 세미얼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생각할 때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사적제하고 공적제 혹은 공중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공개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데 상품으로는 만들어지면 거래가 될 수 없는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모든 경제학자들은 사적제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건 상품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은 사적제에 불과하고 공적제에 해당되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상품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예로 든 것이 등대나 일기예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의 안전? 이런 것이 공적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왜 상품으로 거래돼서는 안 되냐면, 등대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매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당신은 배 타고 가면서 등대는 절대 보면 안 돼. 등대 한번 쳐다볼 때마다 5,000원씩 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를 만드는 사람은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데, 거기서부터 그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등대는 모든 사람들이, 항해를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데 또 불구하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상품으로 거래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등대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치안, 공공의 안전 이런 것도 그 공공의 안전이나 치안이 유지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것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에 의해서는 공급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적제와 공적제라는 것으로 구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은 아니지만 이런 연구의 결과로 해서 74년인가 이 세미얼슨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또 시장주의자들의 반박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부캐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세미얼슨이 사적제와 공적제를 나눌 때 기준을 뭘로 얘기를 했냐면 사적제와 공적제가 나뉘게 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물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배제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배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왜 배제 가능성이 없냐면 감소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감소성이라는 것은 내가 등대를 본다고 해서 딴 사람이 등대를 보는 게 방해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봐도 딴 사람도 무한정 등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상품으로 팔 수가 없고 그래서 배제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부캐넌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감소성이 없는 것들 중에서도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만들면은 그것을 이제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의 이제 예 같은 경우는 케이블 TV 같은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 TV는 그 케이블 선을 처음에 까는 데는 비용이 들지만 한번 깔리고 나면 추가 이용자가 생긴다고 해도 화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에게만 케이블 선을 연결을 해주면 그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소성이 없지만 그 배제성을 만들어냄으로써 인위적으로 그걸 이제 상품으로 거래하고 그러면 시장에 의해서 충분히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 공급이 된다. 상품으로 이런
이야기를 부캐넌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감소성은 없지만 배제 가능성이 있어서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재화를 회원제, 클럽굿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원제라고도 하고 또 요금제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요금제는 또 함께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하고 이제 이 부캐넌도 재밌게도 그 이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이건 이제 시장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고, 이것과 비슷하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제 하딘은 원래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생태계를 보호하고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공동의 그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동자원의 비극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이 하딘은 원래 생물학자인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이제 분명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이 되죠. 그래서 그 공동자원 중에 하나 사례로 공유지를 들면서 거기에 소나 목축을 할 때 공동으로 이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 각자가 이윤을 위해서 더 많은 소를 키우게 되면 결국은 이제 공동자원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위적인 규제는 두 가지 길이 가능하다. 하나는 국가에 의해서 그 규칙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든가, 아니면 그걸 이제 사적 소유를 확대함으로써 그 각각에 대해서 공동자원의 소유자를 정해주면 그것을 이제 절약해서 이용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부캐넌,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길을 다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사유하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가 확대되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게 해석이 된 측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오스트롬이라는 분이 이 하딘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미얼슨과 부캐넌의 논의됐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그런 공동 자원의 경우에도 짧으면 100년 혹은 길게는 1000년 이상씩 아주 잘 관리되는, 파괴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잘 관리되는 사례들이 꽤 많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사실은 이제 그건 국가에 의해서 그 관리된 것도 아니고 시장에 의해서, 사적 소유에 의해서 관리된 것도 아닌데,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고치고 그리고 적절한 방식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된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이 오스트롬은 행정학자나 정치학자였는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2009년에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공동자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시장이나 국가에 의해서만 관리되는 게 아니라 공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공동의 관리 방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보고 어떤 자원들은 그렇게 관리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세미얼슨이나 부캐넌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오스트롬이 정리한 이제 자원의 분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장에 의해서 관리되는 게 타당한 사유제와 회원제,
가 있고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배제가 가능한 거죠. 여기는 그래서 사유제라고 사유제 혹은 사적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 사람이 쓰면 딴 사람이 사용하기가 어렵고 여러 사람이 함께 쓰기도 어려운 그런 거고 그리고 이거는 감소성이 있어요. 내가 쓰면 딴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뭐 음식이나 옷, 가구, 자동차 이런 것 개인의 뭐 쓰는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반면에 회원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이블 TV 방송, 지적 재산, 판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제 복제가 무한정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아래 한글 소프트웨어를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쓰는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데 그거 이제 상품을 만든 사람들한테도 그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내고 요금을 내고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회원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그 시장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배제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도 배제 가능한 것 중에서도 감소성이 있는 것과 감소성이 없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공동자원과 공동관리자원과 공개제라고 얘기하는 거 공개제 혹은 이제 공공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관리되는 게 좀 불합리한 자원들에 대해서 이걸 얘기했어요. 이거는 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 관리되기 어려운 것은 가져다 주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공동관리자원의 경우에는 그런 자원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사용하면 그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하천, 호수, 지하수, 바다, 대기 이런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 바다나 대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걸 공개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나 쓸 수 있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오염도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공동관리자원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감수성이 거의 없는 것들 치안, 인터넷, 일기예보 뭐 공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공개제 또는 공공제로 이렇게 오스트롬이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분류의 기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배제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그리고 배제에 감소하는지 감소하지 않는지 이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분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감소성과 비감소성이나 배제 가능성이나 배제 불가능성은 그 자원의 자체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감소하는 것과 감소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감소하는 것들은 대부분 물질제에 해당하는 거고, 감소하지 않는 것은 비물질제이기 때문에 감소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배제 가능한가 배제 불가능한가라는 것은 이게 범위가 너무 오스트롬은 이제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하는데 범위가 너무 커서 호수나 바다 이런 거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거는 이제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그걸 감시하는데 배제하는데 누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이런 걸 감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경계가 너무 커서. 그래서 결국은 그 자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주로 속성이나 경제적 속성, 물리적 속성이나 경제적 속성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 의견이 있어서 그걸 이제 코엔 같은 경우에는 자원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법학 같은 걸 했었는데 자원의 물리적 속성이 자원을 구분하는 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자원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규정하고 기준이 되는 것은 자원을 둘러싼 인간의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시계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는 것은 내가 이 사물하고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내가 있다면 내가 이 시계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코에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 시계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이것하고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이 시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나만 독점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게 나의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이지, 내가 이 시계에다가 갑자기 내가 얘하고 친해진다든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거고, 결국은 인간과 자원의 관계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거지, 얘하고 나하고 관계가 실제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저한테 또 상당히 시사점이 있어서, 이 자원도 아까 말했던 함께 이용하거나 시장에 의해서 공급되지 않는 것과 공급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인간들의 관계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돌아가서 얘기하면 저는 이게 이제 시장에 의해서 상품으로 취급되고 공급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공동관리자원과 공개제는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해야 하고 상품으로 돼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공동자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스트롬의 경우에도 이 두 가지를 함께 공동자원이라고, 커먼스라고 정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자원, 저는 오스트롬하고는 달리, 오스트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경제적인 속성에 따라서 자원을 정의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사회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윤리학적이나 사회학적으로, 다시 말해서 사회적 인간 또는 이 시민의 입장에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공동자원인 것은 어떤 자원이 그 자체로 배제 불가능성을 가졌거나 배제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독점하면 잠재적 사용자들이 생존하기 어렵거나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제가 어려워지는 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못 쓰게 하는 게. 그러면 그걸 몰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억지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또 비용도 많이 들게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옛날에 아래 한글이 요즘에는 이제 두 개로 나눠서 공개해서 쓰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아무나 개인들의 경우에는 아무나 그냥 사용할 수 있고, 광고를 가끔 보면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나 학교의 경우에는 비용을 내야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나눴는데,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이나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막는 가격, 딴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에다가 락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는 10만 원인데 락이 14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이거 24만 원을 주고 샀어야 돼요. 근데 재미있게도 한 달도 안 돼서 그 락을 다 해커들이 다 깨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는 사람들만 바보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락이라는 게 넘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깨려고 하고, 보통 일반인들이 그것을 그거는 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무한히 복제해도 되는데 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못 쓰게 하냐, 치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산 사람들만 바보가 되고 회사는 정직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고 그걸 깨려고 무시한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이걸 포기를 하고 두 개로 나눠서 개인들이 사용할 때는 그냥 쓰셔라. 그러나 사실 이제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기업이나 학교에서 쓸 때는 이걸 이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영리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을 취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배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가, 윤리적으로 아주 담을 낮게 만들어놔도 그게 정말 보호해야 될 남의 재산으로 보호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걸 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던 길에다가 괜히 누가 높은 담을 쌓아놓으면 그 담을 갖다가 허물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배제 불가능하냐 가능하냐가 기술적이거나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정당성의 문제가 들어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하고 싶었던 거고, 그게 그래서 똑같은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게 제주에서는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제주에서는 3월에서부터 5월까지가 고사리 장마예요. 제주에는 봄에 날씨가 좋지 않아요. 제주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요즘 같은 10월입니다. 진짜 아주 청명한 날씨가 되는데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고사리 장마라고 해서 장마가 있어요. 본격적인 6월 장마 전에 고사리 장마, 이건 이제 봄비가 내리는데 봄비가 내려줘야 고사리가 막 자라요. 근데 이 고사리를 모든 사람들이 꺾으러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육지에서도, 제주도 사람만 아니고 육지에서도 제주도 고사리가 맛있다고 거꾸로 와가. 아니면은 심지어는 돈을 벌게 와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주도 고사리가 상당히 가격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꺾어다가 팔기 위해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 절도예요. 왜 절도인지 아세요? 이 땅에는 주인이 있죠. 우리나라의 땅에는 다 주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국가 소유인 경우도 있지만, 물론 국가 소유도 있고 개인 소유도 있는데, 어쨌든 소유권이 없는 땅은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 고사리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그 토지의 소유권은 그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에. 그 얘기는 뭐냐면, 땅의 주인은 땅 위에 있는 거나 땅 속에 있는 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땅에 황금이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은 캔 사람 거가 아니라 내 거예요, 내 거. 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위에 사과나무가 있어가지고 사과에서 사과가 열렸다. 그러면 그 사과는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땅 주인이 다 있는데 거기에 자란 고사리는 그 땅 주인 건데, 제주도 사람들은 다 남의 땅에 가서 막 꺾어 가요. 그리고 육지 사람들이 꺾어 가는데도 뭐라고 또 안 해. 근데 같은 고사리라고 하더라도 경작지에서 자라는 고사리는 절대 꺾으면 안 돼요. 그거는 경작한 것은 다 절도예요. 절도라고 생각해, 실제로. 그래서 누구 밭에다가 일부러 심어서 기르는 고사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고사리를 꺾어가면 그건 다 절도로 잡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스트롬이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자원이 가지고 있는 성격, 경계가 땅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땅이 좁아도 거기서 자연적으로 자라난 고사리냐, 이게 사람의 손으로 기른 고사리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하이난에서는 수확 후 다른 사람 소유의 논에서 나무를 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의 논에 들어가서 벼를 가져가는 거는 절도인데, 거기에 있는 다른 풀들, 자연적으로 자란 풀들, 나무를 캐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노력한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수확 후 다른 사람의 소유의 논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건 절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제도에서는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시족별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토지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그 땅을 경작을 하겠다고 할 때, 이게 모든 땅을 경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화전민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경작을 하겠다고 하면, 경작을 열심히, 손을 열심히 놀린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이걸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진짜 째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세평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원을, 토지라든가 이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도덕적인 의무사항 비슷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이제 윤리적인 그런 문제로 자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저는 자원 자체의 자연적 물리적 속성인 배제 가능성과 감소성을 근거로 인간의 자원을 분류하는 것에 반대하고, 언급했듯이 사회적 속성인 독점해서 배제하는 게 정당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합적인가 아닌가. 감수성은 사실 사물 자체의 속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H2O 수소하고 수소를 불에 붙이면 타서 물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물 자체에 우리가 물을 사용하거나 신발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가 없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그 자물의 감소성, 그게 이제 감소성인데, 감소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고, 그것은 또한 이제 사회적인 속성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사실은 대기는 우리가 숨을 쉬거나 나무를 태우면 산소가 줄어들죠, 당연히. 그런 점에서 감소성이 있었지만 인구가 훨씬 적었고, 그래서 자정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감소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는 대기에 대해서 경합성이 있다. 경합성이 생긴 거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자연적 속성, 물리적 속성 자체는 원래 감소성이 있었지만, 감소성이 있는 것처럼 또 모르고 살았지만, 현재는 이제 경합성이 있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런 점에서 사회적인 속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에 따라서 저는 공동 자원을 잠재적인 사용자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자연적 자원이나 인공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경합성이 있는 자원을 공동관리 자원, 경합성이 없는 것은 공중자원이나 공개자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새롭게 정의한 거고, 여기에는 두 가지 비슷하지만 좀 달라졌는데, 경합 큰 것과 작은 것, 그리고 독점 정당성이 큰 것과 독점 정당성이 작은 것,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오스트롬은 이게 경계가 명확하게 사물의 속성 때문에 나누기 때문에 이게 경계가 분명한데, 저는 사회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변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셔널 파크,
이런 아니면 퍼블릭 파크 이게 원래는 뭐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건데 이용자가 많아지면 이게 이제 공동 관리 자원이 경합성이 생겨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국립공원에 아무나 막 들어가도 되는데 요즘처럼 이제 단풍이 좋아지면은 사람이 너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설악산강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는 사람 수를 정해놓고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대청봉 꼭대기에 이미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밑에서 이제 설악동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줄줄이 이어져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통의 경우에는 공원에 아무나 들어가고 몇 명 들어가는지 통제를 안 하는데 단풍 처리돼 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이걸 이제 통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음식과 옷은 너무나 당연한, 전에는 이게 음식과 옷은 너무나 당연한 사유재였어요. 사적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공적 재산처럼 공동 관리 자원처럼 됐는데 왜 그러냐면 굶주리거나 옷을 헐벗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 우리 현재처럼 이렇게 풍요롭고 부유해진 사회에서 굶는 사람이 생기면 되겠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급식 반대했다가 시장도 잘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급식 반대하고 어린애들한테 돈을 받고 사유제로 급식을 하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요즘에 이제 모든 지역에서 거의 이제 급식이 초중 등까지는 적어도 다 이제 무료 급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동 관리 자원이 돼버렸어요. 모든 사람 배제를 할 수가 없고 함께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소프트웨어인데 똑같은 그 품질도 별로 다르지 않은데 기업에서 쓰는 거는 요금제, 클럽제가 되고 회원제라고도 하고 요금제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요금을 내면서 사용하는 게 되고 집에서 쓰는 거는 공개제로 아무나 복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롭게 공동 자원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이걸 이제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제 특히 제주에서 사례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제주 해안의 어업 경영의 경우 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 해녀들이 해산물을 수확하는 바다밭, 어장이 있고 바다밭이 있어요. 바다밭은 바다밭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수확을 하죠. 제주도 해녀들은 전복도 따고 문어도 잡고 그다음에 해초고 같은 것도 따요. 그러니까 깊지 않은 그런 바다에서 얕은 바다지만 거기는 생산성이 높아요. 그리고 바다밭 관할권은 개인이 아니라 그 인근 마을의 합의에 따라 할당을 해요. 그리고 근데 마을 사이 합의는 관습에 따른 것인데 이런 관습을 들여다보면은 공동 자원 관리의 원칙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밭을 그냥 우리 마을 거였으니까 우리가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옆에 마을이 그걸 가져가요. 왜냐면 그거는 자기가 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꾼 게 아니라 자연이잖아요. 자연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요? 그게 제 질문이에요. 어떤 데에 대해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거기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줄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모든 어장은, 법적으로는 모든 어장은 국가 소유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 주민들이 갖는 거고, 그걸 이제 특수 지역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법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 해녀들, 근데 마을별로 이제 할당을 하는데, 마을 해녀들도 마을의 공동 작업, 바다밭 정화, 해초 수확 등, 이 해초 수확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나눠서 가져요. 그리고 마을에서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동의 작업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 마을에 사는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바다밭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정성의 문제, 공동의 사업에 참여를 해야만 자기가 그걸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를 한다는 거죠. 이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마을 간에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을에 귀속되어 있는 바다밭은 마을의 공동자원으로서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면 해녀들은 자기 마을에 귀속된 바다밭에서만 물질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또 재밌는 게, 근데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뭔가 기여를 해야만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한테만 권리도 주는데, 노인에게는 공동작업의 의무를 지우지 않아요. 이건 이제 마을마다 65세 이상이냐, 70세 이상이냐, 이게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노인에게는 공동작업의 의무를 지우지 않으면 노인의 작업을 돕기 위해 노인들만 물질을 할 수 있는 할망바당을 지정을 해줘요. 이거는 안전하고 더 물이 수심이 얕아서 안전하고 생산성이 더 높은 데를, 나쁜 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데를 그거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는 마을 주민들에게 의무도 부과를 하는데, 바다에 죽은 시신이 바람에 밀려 해변에 오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걸 처리를 해야 돼요. 이런 이제 공동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거를 이제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을이 관리하는 해변에 올라온 시신을 치우지 않는 것은 그 마을이 관리권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이제 물론 최근에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는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시신이 올라오면. 근데 옛날에, 그리고 이제 그거 정부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전에는 정부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주민들이 그거를 했던 거고, 그냥 불쌍하게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장례를 잘 치러주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굿도 해줘야 돼요. 굿을 해서 그걸 이제 갯닦음이라고 하는데, 그 바다에 모래사장에 원혼이 서렸기 때문에 그 원혼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갯길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야. 깨끗하게 막 원혼 한이 풀리도록. 그래서 이 굿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드는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귀찮아서 그거를 안 하는 데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옆 마을에서 대신 해주고, 그 대신에 그 바다를 뺏어가요. 이게 바다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책임을 다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례인데 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는 무슨 가매팡이라고 하는데, 가매팡이라는 것은 가마돌이라는 뜻이에요. 가마처럼 큰 높이 솟은 돌이 있는데, 여기다가 표를 해놨어요. 표를 뭐 했냐면, 이 마을의 경계, 여기가 건입동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 화복동인데, 건입동 사람들이 그 표를 해서 세웠어요. 원래는 경계가 여기였는데, 이 경계를 이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만큼 바다가, 이 화북동의 바다가 넓어졌다라는 것을 표시를 했는데, 그거를 이 건입동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서 거기다 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한 거지. 여기가 너네 땅이었는데 니네들이 그 시신 처리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대신해서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바다를 우리가 이제 관리하게 됐다. 이거를 너네들이 책임지고 표시를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지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제주 전 지역에서 그런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사례는 대체로 이게 그 60갑자로 이게 연도를 표시해 놨기 때문에 대충 1840년에서 1900년 그때 1860년이나 1900년에 그 아까 표시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그거보다 더 최근에 생긴 건데, 여기는 지기도라는 작은 섬이에요. 지기도라는 작은 섬인데, 사실 이 지기도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이 신내리, 하래리, 그 다음에 제주시의 이런 마을인데, 희한하게도 이 마을의 관할권은 위미리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것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실은 같은 이유로 이거는 1945년에 지기도의 시신이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일본군 시체가 전투 중에 죽은 시체가 여기 두 구가 떠올랐는데,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이 시신을 수습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섬의 관할을 누가 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마을들이 세 개가 전부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미리 분들이 가서 이 시신을 수습해서 여기다가 가매장을 했고, 가매장을 해서 몇 달 후에 이 행정에서 이 시신을 수습해서 가져왔어요. 일본으로 가져왔겠지? 그때는 일제 때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본 그 규정에 따라서 이 관습에 따라서 이 섬의 관할권을 위미리에다 준 거예요. 이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80년대에 이 지기도에 대한 어업권, 아까 해녀들이 여기 가서 이 주변에 해산물을 수확을 하는데, 지기도 이게 그 당시에 위미리의 어촌계장이 그 이야기를 알고 이제 여기에 오려면 자기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왜 너네 거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재판까지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행정 확인해 보니까 행정구역이 여기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재판 없이 이제부터는 위미리가 여기를 관리한다. 그러나 위미리 사람들, 지금까지 위미리 어촌계장이 지금까지 여기 그 해녀들 중에서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신분 그 확인증을 다 발급을 해주고, 그 확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물질을 해도 좋다라는 이제 방식으로 해서 그 합의가 됐다, 이런 얘기가 확인이 됐고, 그거는 거의 최근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 이런 이제 여기는 아까는 거기는 제주시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서귀포 지역인데, 여기 말고도 제주 전역에서 이런 사례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몇백 년 된 설화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어장의 경계를 구획을 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그 공동자원 관리의 원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공정성과 정당성이라는 원칙이 바로 바다밭의 관리에 작동한다고 봅니다. 이는 이제 황금률로 구체화될 수 있어요. 황금률은 골든 룰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새 이제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는 문화적 상대성이라는 걸 지역마다 각각의 그 가치가 있고 다른 방식으로 윤리가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공동의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골든 룰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건 논어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의 그런 방식으로 문화마다 굉장히 다른 방식의
가치가 성립이 되긴 하지만 이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고려를 해라 라는 것, 이게 이제 공정성이라든가 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공감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게 이 공동자원의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을들은 황금률을 반영한 지역의 규칙에 따라 바다바티 경계를 정하고 상호 강제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자원의 관리는 마을회나 해녀회가 맡는데, 여기서도 각 마을의 밭 이용 규칙 역시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과 공정성에 입각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정성, 황금률이라는 것은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그 인간에 대한 배려 혹은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과 기브 앤 테이크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노인은 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더 편의를 봐준다는 거고, 그거는 넓게 생각하면 자기가 나이가 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는 장애를 갖게 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혜택을 나에게도 베풀어 달라는 그런 요구하고 다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성이라는 것은 내가 뭐 A를 주면 너도 A를 줘야 된다, 이런 1대1 교환 관계만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인간에 대한 존중, 나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하필이면은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것, 시신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치워주는, 정사를 지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바다 관리권을 얻을 수 있는 의무로 지웠을까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산 사람에 대한 존중. 내가 혹시 바다에 가서 빠져 죽었을 때 어떤 이유로, 제주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러면은 물고기 밥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래도 내 시신을 건져서 장례를 치러주고 날 묻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 때문에, 죽은 사람은 사실 뭐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공동 관리, 자원의 관리, 그래서 공동 자원에 대한 권리를 얻으려면 인간으로서 자연 혹은 다른 인간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지만 그것에 대한 이용의 권리도 갖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동자원을 정의하고 또 그 공동자원의 관리의 원리를 살펴본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게 이제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우선 이제 요약을 하면,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은 자원의 관리 방식의 차이가 자원의 물리적 속성인 감수성과 배제 불가능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고, 이것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오스트롬이 정치학이나 혹은 이제 경제학적인 그런 분석 툴을 물론 이제 그걸 약간 깨트리는 부분도 있는데, 여전히 또 경제학적인 사고를 많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원래 사회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비판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잘못된 전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오스트롬의 정의는 동일한 자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살이라든가 똑같은 고살인데 어떤 경우에는 사유제로 인정이 되고 어떤 제는 공동자원으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또 같은 소프트웨어인데 공개 소프트웨어가 되기도 하고, 또 요금을 받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 이런 것도 이렇게 자원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요금제가 되기도 하고, 공동관리 자원 또는 공적제가 되기도 하는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은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속성에 의해 정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자원이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돼야 되는 것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독점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 그 자원은 공동자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 가지는 자연자원처럼 누가 만든 게 사람이 개인이나 집단이 만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인간 모두가 이용하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는 거고, 독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수로 같은 경우도 여러 사람이 함께 그런 시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시설을 나는 돈을 받고 너는 돈을 내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대상들이 이용하는 오아시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오아시스를 판 사람들이 있죠. 물을 개발한 사람이 있지만, 그 개발한 사람들만 독점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상들이 거기에 오면 그걸로 목욕하는 것은 허용해주지 않지만, 그 다음 오아시스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은 공급을 해줘. 돈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도 그 사람들에게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제주 같은 경우에도 가뭄이 들면 산동네 같은데 이제 물이 마르는데, 우물물이, 그러면은 멀리 내려와서 이제 아랫마을에 와서 물을 길어 간단 말이에요. 물을 길어 가는데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와서 퍼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허용을 해 주는 거죠. 물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장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 물을 막 주는 건 아니지만, 자신 생활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거고, 그런 것을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걸 독점을 하는 거. 요즘에도 사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새로 개발된 약품 같은 경우에 백혈병약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엄청 비싼 고화액으로 팔아가지고 목숨을 담보로 그걸 거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허용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그런 게 이제 공동자원으로 관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의 바다밭 관리 사례는 공동자원에 대한 이런 정의를 뒷받침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주 어촌의 사례와 아시아의 몇몇 사례를 바탕으로 저는 공동자원이라는 우리 개념이 황금률, 공정성과 인간의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아시아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볼 생각이에요. 아시아 지역에만 이런 공동자원이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도 사실 있고, 자본주의가 몇백 년 동안 지속이 됐지만 여전히 몇몇 곳에 선진 자본주의에도 심지어는 이런 공동으로 관리되는 자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의를 살펴보면은 제 정의는 공동자원을 지키고 잃어버린 공동자원을 되찾기 위한 사회운동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스트롬의 정의는 있는 공동자원을 지키는 데는 약간 의미가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새로 되찾거나 새로운 공동자원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배제 가능성, 이미 소유권이 생겨서 배제된 자원은 다시 공동자원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는 배제가 정당한가 아닌가를 묻기 때문에 배제하고 있지만, 정당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공동자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의 유산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지구의 대기 같은 경우에 이게 지구 전체 지구 시민의 공동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기는. 누가 그걸 마음대로 독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대기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권 문제가 얘기가 돼요. 탄소 배출권을 거래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방식은 뭐냐면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서 1년에 탄소를 100만 톤을 배출했다. 그러면 100만 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앞으로 줄이는 것은 네가 딴 사람들한테도 팔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이 하면 그건 사서 사용을 해라. 절약한 사람들한테, 기업한테 이런 식으로 기득권을 인정해 줘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 방식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1년 동안 지금 지구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이 뭐 100억 톤이다. 그럼 100억 톤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러면 100억 톤을 공개 경매를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 삼성에도 팔고 뭐 어디도 팔아. 그리고 더 절약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다 또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낸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알아서 쪼개서 팔면 돼. 근데 그러면 그 수익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수익은 전 세계 시민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대기가 오염돼서 받는 피해는 전 세계 모든 개인이 똑같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모든 제 공동 자원에 대한 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 세계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에 기본소득 이런 얘기가 되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늘릴 건가 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우리 공동의 몫에 대한 배당금으로 시민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동 자원을 재원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를 저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시민이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시민 배당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재밌는 것은 이렇게 똑같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소득을 나눠주면 특히 혜택을 받는 게 저소득 국가예요. 예를 들어서 이 판매 수익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100달러씩 나눠준다고 생각해봐요. 우리한테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케냐나 소말리아 사람들에게 100달러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지구적인 불평등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이 지구적인 불평등을 줄여야면 생태에 대한 지구 환경에 대한 보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했는데 그 후진국들한테 너네는 이제 발전하면 안 돼. 우리처럼 발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자기들 거를 나눠주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 지구적 불평등을 줄이고 생태적인 그 보호의 생태적인 것에 여러 지구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열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밖에, 대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지금도 계속 뭐 땅값 문제나 이런 게 소득의 불평등보다 더 큰 게 자산소득,
특히 이제 땅에 대한 소득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시민들에게 배당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 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플라스틱대를 부담시키고 그 수익을 지구 시민에게 분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물론 이 플라스틱이나 오염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비용을 물리려고 할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그런 점에서 수익이 생겨도 그걸 또 이제 일부 부담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수익을 기업들이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버리는 걸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소비에 필요한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그럼 결국 기업들이 앞서서 이런 이제 배출물을 줄이도록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이제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지역의 작은 단위에서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작은 단위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이 사실은 지구적인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지역의 지식이나 공정성에 대한 상식, 황금률은 국가의 법과 판례를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카프라는 원래 물리학자고 마테이는 이제 법학을 하는 사람인데 이 카프라는 물리학에서의 도라는 책도 쓰고 물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연구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태와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제주 단위에서 지하수 공적 관리가 사실 그렇게 됐는데 지하수가 이전에는 1990년대 이전에는 제주에서도 지하수는 사적 소유물이었어요. 아까 우리나라 민법에 있는 것처럼 땅 속에 있는 금이 땅 주인 거인 것처럼 땅 속에 있는 지하수도 땅 주인 거였는데 이게 이제 1990년대 이후로 제주에서 바뀌었어요. 제주는 하천수가 없고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면 이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마음대로 막 아무데나 관정을 뚫어가지고 지하수를 뽑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염 문제 같은 게 심하게 생겨날 수 있게 돼서 그것을 공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되면서 이제 지하수를 개인이 마음대로 파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파는 걸로 바뀌게 되고 이게 이제 제주도 조례로 바뀌었는데 제주도 조례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게 전국에 확대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바뀌어요. 그래서 마치 작은 지역에서의 사례였지만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이게 이제 합리성과 공정성이 있는 그런 규칙의 경우에는 작은 단위에서 된 것이지만 그게 이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이제 공동자원의 관리, 제주도의 사례지만 이게 전국으로 또 그리고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